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일본은 평양전투와 황해해전으로 청나라군을 조선에서 내쫓고 요동반도까지 진출하여 치열한 리순 공방전을 치르고는 리순까지 점령합니다. 한편 이맘때쯤 조선에서는 해산했던 동학농민군이 반외세를 부르짖으며 2차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1차 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2차 동학농민군은 충청도를 뚫고 경기도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경기도만 진입하면 됐는데 왜냐하면 2차 동학농민운동 때는 동학농민군을 비밀리에 후원하던 거물이 있었으니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습니다. 일본에 의해 강제로 갑오개혁의 섭정자로 있으나 흥선대원군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목적으로 경기도 남부에 관군을 주둔시키고 동학농민군이 경기도에 진입하면 그들과 합류하여 곧바로 한양으로 진격해 일본과 고종을 모두 몰아내고 고종의 조카인 이준용을 새로운 국왕으로 추대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은 충청도 공주의 우금치라는 고개를 넘지 못합니다. 동학농민군은 약 일주일간 40에서 50차례에 걸친 공격을 퍼부으며 우금치를 넘으려고 했으나 미나미 소자가 이끄는 일본군의 그 압도적인 화력을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죠. 우금치 전투 당시 4만의 동학농민군이 투입됐으나 살아남은 병력은 3천 정도였습니다. 이후로도 동학농민군은 산발적으로 각지에서 싸우지만 우금치 전투를 기점으로 동학농민군은 사실상 종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동학농민군과 내통한 흥선대원군을 슬각시키고 일본에 있던 박영효를 데리고 와 김홍집과 함께 내각을 이끌게 하면서 2차 갑오개혁을 단행합니다. 1895년 1월 대둔산에서 싸우던 마지막 동학군의 잔당이 토벌되었고 3월 전봉준, 손하중 등이 교수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1895년 초 청일전쟁도 마무리되는데요. 성환전투, 평양전투, 황해해전, 연이은 패전으로 무수한 질타를 받은 이홍장은 리순 함락 직후였던 11월 22일 북양 해군의 통수권을 박탈당했습니다. 12월 초 양강 총독 유곤일이 흠차 대신에 임명되어 이홍장의 후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양 함대의 창시자가 이홍장이었던 만큼 이홍장은 여전히 북양 해군에 대해서는 입지가 단단했고 실권을 행사했습니다. 청나라 측에선 먼저 일본에게 강화 협상의 요구를 전달하였는데 더 확실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협상에 임할 생각이었던 일본은 거절했습니다. 요동 반도를 장악한 일본의 다음 목표는 육로를 통해 중국 관내로 들어가 베이징 인근까지 진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지휘관들은 병사들이 지쳤기에 당장 중국 관내로 진입하기보다는 추가 지원 병력이 필요하며 그리고 만주 지역 전체를 장악한 건 아니기에 우선 청나라 거점 지역들을 먼저 탈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청일전쟁을 지휘하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병환으로 귀국하였고 오사단의 사단장이었던 노즈 미치스루 중장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노즈 미치스루 중장은 중국 관내 진입 작전은 다소 미루고 12월 13일 요동의 주요 거점 중 하나였던 해성시를 점령했습니다. 해성시 외에도 주변의 여러 주요 거점들을 공략해서 청나라 송경제독의 지원군이 정착할 수 있는 근거지들을 전부 일본군이 장악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송경제독은 청나라 병력을 대동하고 빼앗긴 거점 지역들을 탈환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으나 주요 요충지들을 빼앗겼기에 번번이 패배하고 후퇴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배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 군대의 매서운 무기도 무기였지만 가장 큰 살상 무기는 추위였습니다. 당시 일본군을 죽인 건 총보다 추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노즈 미치스루 사령관은 본국의 증원을 요청했고 1895년 1월부터 3월까지 요하평원의 청나라 병력을 전부 깨부수었습니다. 이 전투가 요하평원 전투입니다. 한편 여순을 함락한 채 2군의 오야마 이와오 대장은 본국에게 중국 관내 진입보다는 한중일 사이에 있는 바다의 제해권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역시 오야마 대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해서 중국 관내 진입보다는 오야마 대장이 제안한 웨이하이웨이 작전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웨이하이웨이는 중국 산둥마도 끝자락에 위치한 해안가 도시로 바로 북양 함대의 본진이었습니다. 오야마 대장은 웨이하이웨이에서 북양 함대만 끝장내면 한중일 사이의 모든 바다에 대한 제해권을 일본에 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다만 웨이하이웨이는 북양 함대가 주둔해 있는 곳인 만큼 해안 포대를 비롯해서 우수한 무기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본국은 제2사단과 제6사단 해군을 추가 투입시키며 일본 함대도 막강한 힘을 내세우며 1895년 1월 웨이하이웨이로 향했습니다. 웨이하이웨이 해전은 약 13일간 치러졌습니다. 상호간의 엄청난 포성이 바다와 하늘을 가득 메웠죠. 이홍장의 자존심이었던 북양함대, 한때 아시아 최강이라 불렸던 북양함대, 전투는 점점 북양함대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2월 4일경 북양함대의 기함인 자랑의 정원조가 좌초되었습니다. 일본 측에선 북양함대의 사령관 정여창에게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정여창은 끝까지 싸울 생각이었으나 내부에서조차 항복을 하자는 병사들의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했죠. 도저히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었던 정여창은 2월 11일 독을 마시고 자결했으며 부하 장교들도 정여창에 뒤따라 독을 마셨습니다. 살아남은 장교들은 일본에 항복해버렸죠. 이렇게 북양함대도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1895년 3월 일본은 1개 연대를 대만으로 보내서 대만까지 완전하게 점령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동아시아의 제해권과 주도권을 모두 쥐게 되었죠.
웨이하이 웨이 해전으로 청나라는 주축이 되는 군대를 잃었기 때문에 청일전쟁은 끝이 난 것이었습니다. 청나라에는 더 이상 싸울 여력과 병력이 없었죠. 그 사이 청나라 측에선 여러 번 강화협상을 제안했으나 이토 히로부미는 이홍장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면 강화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며 거절해왔습니다. 웨이하이 웨이 해전 패전으로 북양 함대를 잃은 청나라는 1895년 2월 22일 광서제가 주관하는 어전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황제 광서제는 청나라가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어 전쟁을 종결지어야 하는지 남은 병력으로 일본과 계속 항전할지에 대한 의제를 대신들에게 논의케 했습니다. 이홍장은 더 이상의 전쟁은 무리이며 억울하지만 일본 측의 요구를 들어주어 전쟁을 끝내자고 주장했고 광서제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일본 측의 요구대로 이홍장이 직접 일본에 가기로 결정됐죠. 3월 19일에 이홍장을 대표로 하는 청나라 사절단이 야마구치현의 시모노세키에 도착했습니다. 일본 측에선 이토 히로부미와 외무대신 무스 무네미스가 참석했습니다. 일본 측이 제시한 최초안은 청나라가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친 사안이 너무 많았습니다. 3월 24일 이홍장은 정전 조건에 대해 거절하며 이토에게 강화조약의 조건이 만약 다른 나라의 국익과 연관되어 있다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라고 말하며 중국에 대한 이권 침탈이 심각할 경우 서양 열강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숙소로 귀가하던 이홍장이 일본의 극단적 성향을 가진 젊은 청년에게 암살당할 뻔한 테러가 벌어졌습니다. 총알은 눈 1인치 아래 왼쪽 뺨에 박혔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메이지 대노는 어의를 보내면서 청나라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였죠. 이토와 무스 역시 이홍장을 위로했고 일본 언론들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홍장이 테러의 이유로 본국으로 귀국해버리면 일본 측 요구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까 우려했던 무스와 이토는 부랴부랴 청나라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4월 1일부터 부상당한 이홍장 대신 이홍장의 양자였던 이경방이 전권을 위임받아 강화 협상안 테이블에 나갔습니다. 여러 차례 설전이 오고 간 끝에 4월 15일 최종 합의를 보았고 이튿날이 4월 17일 강화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이 청일 전쟁을 끝낸 강화 조약, 시모노세키 조약입니다. 총 8가지 조항들이 있었으나 주요 내용들만 살펴보자면 첫째는 조선의 독립 인정이었습니다. 여태 계속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조선은 청나라의 조공국임을 주장했으나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조선은 청나라에 대한 조공국을 단절해야 했죠. 조선 건국 이래 계속 명나라 청나라에 조공해오던 역사가 끝이 난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조공이라는 개념도 사라졌죠. 두 번째는 전쟁 배상금 지불과 청일 무역에 있어서 관세나 각종 세금에 대한 혜택 보장이었습니다. 이때 청일 전쟁의 전쟁 배상금이 청나라 세입의 2년분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요동반도 할양과 대만 할양이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의 결과로 요동반도와 대만이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로써 대만은 우리보다 먼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죠. 그리고 요동반도마저 일본령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요동반도를 원하던 나라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이 비준되자 러시아는 일본에게 압력을 가해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청일전쟁의 패전은 청나라 멸망 플래그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양무운동의 결과물이었던 북양함대가 괴멸되면서 양무운동도 끝이 났으며 이홍장도 그 영향력이 예전만 하지 못했고 서태후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광소제도 체면만 꾸기게 되었죠. 청일전쟁을 기점으로 이제 청나라는 어떻게 몰락할까요? 1894년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두고 일어난 청나라와 일본의 청일전쟁은 1895년 웨이하이 웨이 해전으로 청나라의 북양함대가 괴멸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의 패전으로 끝났습니다. 청일전쟁은 이홍장의 야심작 북양함대의 몰락과 더불어 30년간에 걸친 양무운동의 비극적 끝이었으며 청나라 멸망의 카운트다운의 시작이었습니다. 청나라를 동아시아 최강의 부대로 키운 북양함대였건만 왜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졌을까요? 1차 원인은 분명 서태후에게 있죠. 서태후가 권력을 독점한 이래 이화원 건설 등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국가 재정이 컸고 1890년 이후론 북양함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무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일전쟁의 여러 전투에서 포탄이 불발하는 경우도 허다했죠. 북양함대는 그냥 겉만 번지를 할 뿐이었던 거예요. 북양함대가 최강 군대였다고 하지만 이는 소수 몇 척에 한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홍장도 청일전쟁 패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북양함대의 괴멸의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이홍장에게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이전까지 이홍장은 청나라를 지탱하는 유일한 사람이자 청나라 부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홍장이 양무운동을 힘겹게 이끌어준 덕에 양무운동은 분명 엄청난 성과를 보였죠. 그렇게 쌓아온 북양함대의 위력을 이홍장은 선보이질 않았습니다. 이홍장은 몇 번이고 청일전쟁의 판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육군의 섭지초와 해군의 정여창에게 소극적인 군사작전만을 지시하며 그 기회들을 전부 놓쳤습니다. 서원전투 패전 이후 이홍장은 섭지초와 섭사성에게 평양으로 들어가 무리한 작전 펼치지 말고 수비만 하다가 상황이 역력치 않으면 무조건 퇴각하라는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더 싸웠으면 청나라가 이길 수도 있었던 평양전투에서 섭지초가 항복을 해버렸으며 이홍장은 북양함대의 지휘관 정여청 제독에게 굳이 먼저 나서서 일본 해군과 싸우려 들지 말고 황해와 발해만만 지키도록 지시했죠. 애당초 이홍장은 청일전쟁에 반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일전쟁에 회의적이었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는 결정적인 순간 판단을 바꾸었지만 이홍장은 시종일관 전쟁을 회피하고자 했죠.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10년 전 청푸전쟁 때 청푸전쟁의 패전으로 좌종당은 자신의 입지를 모두 상실했었습니다. 이홍장에게 북양함대는 모든 것이었고 권력의 기반이었습니다. 청푸전쟁으로 좌종당의 입지가 축소된 것처럼 이홍장도 청일전쟁으로 북양함대의 손실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이홍장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북양함대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고 그 결과는 북양함대 전멸이라는 역효과를 내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청일전쟁의 승패로 청나라의 양무운동은 실패했으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성공한 근대화였다고 평가합니다만 양무운동을 성공 실패로 이분화해서 해석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두 개혁운동은 목적 자체가 달랐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기존의 사무라이 시대를 종결시키고자 국가 유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게 목적이었다면 양무운동은 오로지 기술과 군사력 증대만이 목표였습니다. 일본도 양무운동의 결과로 강해진 청나라 병력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도 일본 내에서는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우려도 매우 컸죠. 비록 청푸전쟁과 청일전쟁이라는 가장 중요했던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하기는 했으나 군사 근대화에 성공한 청나라는 1870년대에 있었던 회교도의 난과 야쿠백의 반란을 진압하기도 했습니다. 두 차례의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운동으로 청나라는 당장 망해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양무운동이 있었기에 청나라가 그나마 몇십 년이나 더 지속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양무운동과 청나라는 욕을 먹을 구석은 있습니다. 일단 양무운동은 너무 이홍장 위주였습니다. 청푸전쟁 당시 좌종당의 복권함대가 없어지는 동안 이홍장은 남의 일 보듯했으며 북양, 남양, 복권 이 삼양 수사가 너무 따로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양무운동으로 탄생한 청나라 병력은 정권 유지의 수단이 되었죠. 전쟁에 권력과 정치가 개입되면, 그것도 부패한 정치가 개입되면 그동안 잘 되던 것도 어떻게 다 말아먹는지 이홍장의 북양함대의 괴멸이 시사하는 거죠. 언제나 그렇듯 전쟁의 패자는 견디기 힘든 결과들을 감내해야 하는 법이죠. 청나라 역시 청일전쟁 패전으로 자비 없는 치욕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 치욕은 과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분은 나누어 먹히다라는 뜻인데요. 청일전쟁 패전으로 약소 국가로 전락해버린 청나라의 이권과 영토를 서양 열강들이 야금야금 뺏어가며 청나라의 팔다리를 끊어갔습니다. 그 시작은 러시아였습니다. 본디 한반도와 만주에 대한 대립구도는 청나라, 러시아, 일본 이렇게 삼각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아웃되자 대립구도는 러시아와 일본 1대1 구도가 되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패전의 후유증과 일본에 대한 보복심 증가로 기존 러시아를 경계하던 외교 노선을 버리고 차라리 러시아와 연대하자는 연하론이 대두되었습니다.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빼앗겼을 때 러시아가 삼국간 서버로 다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돌려주면서 이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청나라가 전쟁 배상금으로 헐떡이고 있을 때 러시아는 차관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이는 러시아의 검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러시아는 청나라에게 일본으로부터 만주를 보호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만주를 장악해 나갈 속셈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청나라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주겠다는 목적으로 1895년 러청은행을 설립했습니다. 실제 러청은행의 설립 목적은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이권과 자금을 얻어갈 때 조달하기 위함이었죠. 1896년에는 동청 철도 부설권을 가져갔으며 1897년에는 요동반도의 리순항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도록 했습니다. 1898년에는 아예 이홍장과 파비로프 사이에서 요동반도를 러시아에 조차시키겠다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청 철도 부설권을 획득한 러시아는 본격적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공사에 열을 올렸고요. 러시아 다음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역시 러시아처럼 청나라에게 전쟁 배상금에 대한 차관을 지불해주면서 그 대가로 청나라의 이권을 뺏어갔습니다. 프랑스의 주된 관심사는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었지 청나라 그 자체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식민지 지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이 청나라 남부 지역에 대한 이권을 가져갔습니다. 1895년 운남성, 광서성, 광동성의 광산 채굴권을 가져갔고요. 1896년에는 운남성에서 광서성에 이르는 철도 부설권과 베트남까지 이어지는 철도 부설권도 가져갔습니다. 1899년에는 광저우만 조차 조약으로 광저우만을 프랑스가 가져가기도 했죠. 독일 역시 삼국간섭의 국가 중 하나로 삼국간섭에 참여해준 대가로 청나라의 이권을 뺏어갔는데 독일의 경우 다른 서양 열강들에 비해 제국주의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만큼 독일은 급하게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갔습니다. 독일이 러시아, 프랑스와 더불어 삼국간섭에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고요. 독일도 청나라의 차관을 빌려주고는 1898년 산둥반도의 교주만을 조차해갔습니다. 교주만을 가져간 독일은 산둥 철도회사를 설립하고 칭다오의 해군 기지에 항만시설을 정비했습니다. 중국의 칭다오는 맥주가 유명하죠. 그건 이 당시 독일이 교주만을 차지하면서 교주만에 있던 칭다오에 맥주 공장을 세우고 맥주 문화를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영국도 빠질 수 없었죠. 영국도 청나라에게 차관을 빌려주었습니다. 웃긴 건 청나라가 영국의 차관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나 영국은 청나라에게 강제로 차관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대한 이권을 가져갔죠. 거의 깡패죠. 우선 홍콩 지역 확장 조약으로 기존 영국의 조차지였던 홍콩의 조차지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1898년 웨이하이 웨이를 조차받기도 했죠. 한때 북양 함대의 기지였던 웨이하이 웨이는 산둥반도에 있는 항구라 독일과 겹칠 수도 있었지만 영국은 독일에 애초에 독일의 교주만과 경쟁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 놓았습니다. 1898년에는 양곤동의 기획자였던 공친왕 혁근이 사망합니다. 청나라는 과분되며 이리저리 찢기는 상황. 그렇다면 청나라 내부에선 청일전쟁 이후로 아무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청나라의 지식인들과 정치인들도 청나라가 무너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현실적으로 자각하고 있었고 양문동과는 다른 새로운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 패전 후 청일전쟁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던 황제, 광서제의 체면도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에 에너지 팔팔 끌어넘치는 이 광서제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어 황제권을 강화하고 서태후를 몰아내고 싶어 했죠. 이때 광서제에게 상소문 하나가 올라옵니다. 바로 캉유웨이의 상소문이었죠. 캉유웨이는 중국 신사 출신의 나름 명망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캉유웨이 조부 형제들은 살아생전 무수히 많은 서적을 모았고 2만 권 서루라는 도서관을 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캉유웨이는 어릴 적부터 집안에서 모아온 책들을 접하며 캉유웨이 역시 만만치 않은 책 덕후였다고 합니다. 10대 시절 캉유웨이의 스승은 국왕선생으로 알려져 있던 주차기라는 학자였습니다. 주차기는 유학 중에서도 완전 아웃사이더 학문이라 배척된 춘추 공양학이라는 학문의 대가였습니다. 캉유웨이는 주차기로부터 춘추 공양학에 대해 직접적으로 교육을 받으며 춘추 공양학의 계보를 이어나갔죠. 하지만 캉유웨이는 유학만을 고집하며 보수적인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캉유웨이는 개인적으로 불교와 도교에도 큰 관심을 가지며 불교와 도교에서 이르는 이상세계를 접목한 춘추 공양학을 공부했습니다. 22살 때 홍콩을 처음 방문한 캉유웨이는 일찍이 영국에게 할양되어 서양 국가의 모습을 갖춘 광경에 큰 충격을 먹었고 이후로 캉유웨이는 수많은 서양 지식과 서양 서적들을 읽고 배우고 돌파했습니다. 캉유웨이는 공부와 책에 있어서 장르를 불문했던 거죠. 다만 캉유웨이는 과거 응시에 번번이 낙방했습니다. 지식이 많고 공부는 잘하는데 그 지식을 실생활에 활용을 하지 못하면 즉 머리에 든 건 많은데 실천적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이상주의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사회에 대해 비판적이게 되고요. 아니나 다를까 1885년 청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전했을 때 캉유웨이는 청나라의 체제를 비판하며 본인의 학권을 바탕으로 이상세계, 즉 대동사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캉유웨이는 본인의 대동사상을 담은 개혁상소를 일찌감치 여러 번 올렸으나 항상 무시되기 마련이었죠. 전개에 나아가지 못한 캉유웨이는 고향에서 학원을 차려 학생들을 교육했는데 이 학원 이름이 장흥학사였고 량치차오가 캉유웨이의 제자였죠. 캉유웨이는 춘추 공양학의 관점에서 기존 성리학과 청나라의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상과 세계상에 대해 저술한 신학위 경고를 편찬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위 경고의 내용이 워낙 셌습니다. 기존의 성리학에 대한 전제 자체를 부정하고 주류 성리학에서 이단시하고 있었던 분야를 주장했죠. 캉유웨이의 신학위 경고는 지식계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캉유웨이는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 아는 사람들 사이에선 캉유웨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일전쟁이 청나라의 패전으로 끝나자 캉유웨이와 량치차오는 청나라 정부의 보수화와 양무운동의 한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청나라의 새로운 개혁을 촉구하는 상소문을 적은 이후 당시 과거를 치르기 위해 몰려들었던 수많은 유생들로부터 서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캉유웨이는 신학위 경고로 이미 이름을 알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었고 무려 1200명의 서명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 상소를 공거상서라고 합니다. 청나라에 있는 관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상소문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 관습이 있어서 상소문을 담당하는 도처론에선 이 공거상서를 처리하지는 않았으나 공거상소는 일종의 이벤트가 되어 다시 한번 캉유웨이라는 사람을 널리 알리게 되었습니다. 캉유웨이는 결국 늦은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기는 하였으나 계속 청나라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제자 량치차오 등과 함께 강학회라는 학회를 만들고 만국공보라는 신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강화케의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캉유에이는 강화케를 통해 여러 공부를 하는 도중 아시아에서 서양의 서적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통하는 루트가 가장 효율적이란 걸 알고 일본을 통해서 여러 서양 서적들을 입수하면서 자연스레 일본의 근대 개혁에도 빠져 청나라에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같은 체제 전복적인 개혁, 그 스스로 이름 붙이기를 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897년 캉유에이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모델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5번째 상소문을 올렸고 이 상소문이 드디어 광서제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동시에 캉유에이는 중국은 아직까지 춘추 전국시대와 당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변법을 주장할 집단적 움직임을 도모하기 위해 보국회를 조직했습니다. 캉유에이가 워낙 이목을 집중시키자 광서제는 캉유에이를 불렀고 두 사람은 청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할 청사진과 서태후를 몰아낼 수 있는 개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캉유에이의 이 발언이 대단히 유명한데요. 제도는 때에 따라 개혁해야 되는 것으로서 공자가 제도 개혁을 시도한 지도 이미 2000년 이상이 된다. 이제야말로 또다시 제도를 개혁해야 될 시기에 다다랐으며 나는 곧 공자에 이은 제도 개혁자이다. 캉유에이는 6번째 상소문을 광서제에게 직접 전달하며 무려 100가지가 넘는 개혁안을 제시했고 1898년 6월 광서제는 변법을 통해 청나라의 새로운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국시를 선포합니다. 광서제는 캉유에이와 그의 제자들 및 보국회 회원들을 내세웠고 이 개혁의 실무진들을 변법파라고 했죠. 1898년 6월에서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청나라 제반의 분야에서 파격적인 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1898년은 무술년이었기 때문에 1898년 변법파 등에 의해 주도된 일련의 개혁을 무술변법 혹은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합니다. 3개월간 거의 모든 분야에서 100가지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의회를 설치해 일본의 메이지 정부처럼 입헌 군주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고 만주족으로서 가는 특권과 불필요한 관청들을 폐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민간주도의 산업을 진행시키기로 했으며 이에 맞는 여러 관청들이 신설됐죠. 교육 분야에선 과거제를 폐지하고 베이징에 대학교를 세우는 등 새로운 교육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변법 자강운동이 3개월간 이어졌다는 건 3개월 후에 종료되었다는 뜻인데요. 변법 자강운동은 고작 103일 만에 끝이 나버렸습니다. 성과 내기에 급급해서 앞뒤 맥락 없이 개혁을 추진하는 젊은 광서제의 모습은 전형적인 초짜 정치인의 모습입니다. 캉유에이를 비롯한 변법파도 전형적으로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것과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실무적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무술 변법에 해당하는 내용들 상당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변법파 당사자들이 아니면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제가 폐지되면서 당장 청나라 전국에서 평생을 바쳐 과거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꿈이 좌절되었고 또한 관청의 수가 축소되면서 그만큼 실직자들이 생겼고 노경이라는 군부대 역시 축소되면서 노경 군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만주족에 대한 특권이 사라지면서 만주족들 불만도 상당했겠죠. 변법 제강 운동에 해당하는 개혁 내용들은 언젠가는 실현이 되어야 할 법안들이긴 했습니다. 단 너무 빠르고 급하게 추진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는 변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초보 운전이 과속할 때 무섭고 회사에서 신입이 100% 열심히 하는 것만큼 팀을 위기에 빠뜨리는 게 없다고 하죠. 그리고 서태후도 젊은 광서제가 자기를 몰아내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쯤이야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 늙은 여우 서태후가 정치 초년생 광서제에게 당하고만 있겠습니까? 무술 변법이 한창이던 도중 서태후는 캉유에이를 광서제에게 소개해준 옹동화를 파직시켰습니다. 옹동화도 보수파 인물이긴 했으나 광서제의 스승으로 광서제 측근의 경향이 강했죠. 또한 2품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은 반드시 서태후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서태후의 측근이었던 영록을 지계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지계총독은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수도를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의 총책임자로 군대를 동원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서태후의 명령 하나면 바로 수도 포위하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광서제와 캉유에이도 직속군대가 필요함을 깨닫고 북양 3군 대신 위안스카이에게 접근했습니다. 광서제와 변법파의 측근이 되어 황제를 보호해달라는 제안이 오자 정작 위안스카이는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북양 3군 대신은 직급상 지계총독 아래에 해당하는 관직이었습니다. 원세계는 광서제의 제안을 지계총독이었던 영록에게 일렀습니다. 서태후까지 알게 되자 서태후는 영록을 이용해 지계총독 군부대를 자금성으로 데리고 와서 광서제를 유폐시키고 모든 변법의 내용을 철회하겠다는 훈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이 무술정변이고 무술정변으로 무술변법, 즉 변법 자강운동은 103일 천하로 끝났죠.
정변이 일어나자 캉유에이와 랑치차오는 일본으로 망명했으며 일부 변법파는 구차하게 도망가지 않겠다고 끝까지 자금성에 있다가 체포되어 처형됐습니다. 그렇게 광서제는 이후 유폐된 삶을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1908년 11월 3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어릴 때 본의 아니게 즉위한 광서제는 격동의 시기 속에서 서태후의 온갖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몸의 잔병치레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광서제가 죽자 당시 사람들은 전부 서태후가 광서제를 암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다분한 것이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기 하루 전날 차기 황제를 임명하는 칙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광서제의 시신 부검 결과 독살된 것이 맞다고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광서제 사후 1908년 광서제의 조카였던 3살짜리 황자 푸이가 서태후의 지목을 받아 청나라의 12대 황제인 동시에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로 즉위했습니다. 영화 마지막 황제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이 광서제가 죽고 바로 다음날 서태후도 죽습니다. 공식 사인은 서태후가 먹은 게 잘못되어 급작스럽게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영국인에 의하면 서태후가 위안스카에게 총살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신뢰는 못 받고 있습니다.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일부러 3살짜리 어린아이를 차기 황제로 영입했는데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서태후는 청나라 멸망의 정말 큰 원인인 거죠. 자, 그렇다면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사정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와 대만을 할양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동반도를 탐내던 다른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도 만주로 진출할 생각이었기에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만주를 가져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에게 요동반도를 토해내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도 요동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되돌려주는 걸 핑계로 청나라로부터 중국의 여러 이권들을 강요할 계획이었죠. 일본에 있던 세 나라의 공사들이 일본 외무성에 거듭 요동반도 활용을 국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밀어붙였고, 만약 일본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러시아와 무슨 싸움으로 번질지 몰라서 무작정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이제 갓 끝났기 때문에 당장에 러시아와 싸울 힘은 없었거든요. 괜히 러시아와 싸워서 청일전쟁의 승리를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요. 방법은 협상을 해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었는데, 총리 이토 히로부미와 외무상 무스무네미스는 협상을 한다면 다른 무언가를 러시아에게 내어줘야 하는데, 그것이 또 부담이 됐기에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요동반도를 청나라에게 반환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이 삼국간섭입니다. 삼국간섭은 일본 내에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백전백승했으면서도 밖으로 수모를 받는다면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가라며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청일전쟁 다 이겨놓고 삼국간섭으로 지지도를 전부 잃어버렸죠. 한편 러시아의 압력으로 일본이 깨갱하는 모습을 보자 조선의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의 새로운 대안으로 러시아를 택했습니다. 본디 고종은 친러파였죠. 명성황후는 친청파였으나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전하면서 일본을 극도로 꺼려했던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에 크게 의지하면서 1, 2차 가보격을 주도했던 친일 성향의 내각을 해산하고 김홍집을 필두로 친러 성향의 3차 내각을 새로 수립했습니다.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하여 요동반도를 토해내는 것은 토해내는 것이고, 조선이 친러 성향으로 기우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국간섭으로 매우 분노하며 이토 히로부미를 맹비난하던 강경파의 당수 야마가타 아리투모는 조선에서도 일본의 체면을 떨어뜨릴 수 없다면서 조선 일본 공사를 군부 출신의 미우라 고로로 교체해버렸고, 미우라 고로는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으로 명성황후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미우라 고로는 몰락한 사무라이 낭인들을 모아다가 6.1준 등 일부 친일 성향 대신들의 도움으로 경복궁에 침투해 명성황후를 암살하는 을미사변이라는 참혹한 사변을 일으켰습니다. 정작 일본은 본인들의 소행이 아니라면 끝까지 모르는 척했고, 러시아 등의 서양 국가들은 일본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황후를 살해했다는 소문이 국제적으로도 퍼져나갔고, 일본에서는 미우라 고로 공사의 단독행위였다며 꼬리 자르기를 하더니 미우라 고로를 체포했지만 이는 형식상 절차였을 뿐 얼마 안가 바로 풀어주었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부인이 죽은 바로 이듬해 1896년 일본 몰래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칩니다. 이 사건이 아관파천입니다. 임금이 피난을 가는 행위를 파천이라 부르며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의 준말입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일본을 몰아내고 강한 자주국을 세워야 되겠다며 계약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자주국도 어느 정도는 강대국의 원조가 필요로 했습니다. 명분은 좋지만 고종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겠다는 이유로 러시아에게 간이고 쓸개고 전부 내어줍니다. 고종은 러시아에게 조선의 삼림체벌권을 양도했으며 저령도라는 섬을 러시아에게 조차시켜버렸습니다. 문제는 최애국대우 조항이 적용되어 러시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도 조선의 각종 권익이 넘어가게 되었는데, 미국에겐 금광권과 경인선 부설권이 넘어갔고 프랑스에겐 광산 채굴권이 넘어갔습니다. 고종은 조선의 이권을 여러 나라들에게 이리저리 나누어주면 일본이 서양 강대국의 눈치를 봐서 조선에 눈독을 들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 약 1년을 머물다가 1897년
덕수궁으로 환궁하고는 이제는 황제를 칭하겠다며 왕에서 황제로 등극하고 국호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이 사이 총리 이토 히로부미는 삼국간섭 이후 권위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욕만 먹고 있다가 스트레스성 지병을 앓자 1896년 사임을 하고 휴양을 떠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뒤를 이은 일본의 6대 총리는 구사스마본 가고시마현 출신이자 4대 총리였던 마스카타 마사요시가 복귀합니다. 6대 총리로 있으면서 마스카타 마사요시는 당시 국제적 흐름에 화폐 정책이었던 금본위제를 도입했습니다. 금본위제란 화폐의 가치를 금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화폐 제도로 금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장점은 있지만 화폐 통화량을 늘려야 할 때는 원하는 만큼 늘리지 못해 경기 침체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 배상금을 받고 있던 터라 화폐량이 나름 넉넉했고 이제는 물가를 잡고 국제화의 흐름에 발맞춘다는 취지로 금본위제를 채택했죠. 나중 일이지만 금본위제는 세계적 흐름이었던 만큼 대공황을 맞았을 때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무너지게 되죠. 마스카타 마사요시 총리는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 정치적 역량은 부족해서 재임 기간을 오래 채우지 못하고 1898년 7대 총리직을 이토 히로부미에게 다시 빼앗겼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역시 대외 정책에 있어서 온건했습니다. 삼국 간섭 이후 일본 내 반러 감정이 엄청났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세력 균형을 이루고 절대 전쟁으로 번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삼국 간섭 직후 이토 히로부미의 이런 온건한 입장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지지도가 급락했지만 몇 년 시간이 지나니 일본 내에선 러시아의 만주와 조선 진출에 무작정 화를 내기보다는 신중하고 외교적으로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었죠. 이미 요동반도 끝자락 리순항에 러시아가 함대를 주둔시키고 있었거든요. 강경파였던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당장은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치를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1898년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러시아 외무대신 알렉세이 로바노프 사이에 러일 양측은 더 이상 대한제국의 세력을 확장하지 말고 대한제국을 중립화시켜 놓자는 로바노프 야마가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처음에 평양을 기점으로 대한제국을 러시아와 일본에 반반씩 나누자고자 했으나 러시아 측에선 거절하면서 그렇다면 대한제국을 중립국의 상태로 그대로 두자며 현상 유지에 합의를 했던 거죠. 같은 해 일본의 외무대신 니시 도쿠지로와 주일 러시아 공사 로만 로젠은 니시 로젠 협정이라고 대한제국의 고문단을 파견할 경우 상호 통보하며 최대한 양국이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런데 7대 총리 시절의 이토 히로부미는 여전히 의회의 의원들과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세금 정책을 두고 이토 히로부미는 의회와 싸우기 일쑤였고 선거법 개정으로 의회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의 정적들이 다 같이 연합하여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 덤비자 이토 히로부미는 재임 반년 만에 사임해버렸습니다. 1898년 하반기는 8대 총리 오쿠마 시게노부가 취임했는데 그 역시 대표적인 반-이토 세력이었으며 와세다 대학교의 설립자로 유명하죠. 그의 고향이었던 사가현도 과거 막부타도 전쟁 당시 조슈반 사스바본과 함께 반막부 세력의 대표적인 일원이었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조슈반 출신들, 그러니까 야마구치현 출신들이 꽉 쥐고 있었고 오쿠마 시게노부 같은 경우 반이토 세력들을 모두 규합하여 헌정당이라는 하나의 당을 만들었기에 총리 취임이 가능했지만 이 정권 기반은 야마구치현 출신들의 압박으로 그다지 강력하지는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1898년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조차해버리는데요. 지난 삼국간섭 때 일본이 요동반도 가져갈 때는 강제로 토해내게 했으면서 그걸 러시아가 꿀꺽 뺏어가 버리니 일본 내산 반러 감정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에선 러시아에게 만주를 러시아가 가져가고 대한제국은 일본이 가져가겠다는 만한 교환론을 제시했으나 러시아에선 당연히 거절했죠. 러시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 헌정당도 끈끈하지 못한 결속력 때문에 해산되자 오쿠마 시게노부는 반년 만에 물러났고 강경파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9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청일전쟁 직전에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3대 총리로 있으면서 엄청난 군비를 팽창시키고 군부 힘 육성하고 강경요론 만들면서 이게 고스란히 청일전쟁으로 이어졌단 말이죠. 9대 총리로 복귀한 야마구치 아리토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9대 총리 시절 야마가치 아리토모는 이번에도 군비를 팽창하고 반러 감정을 부추기면서 이제 러1은 전쟁이란 종착지로 달려갑니다. 그동안 청일전쟁 시리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서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서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